삼국지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고 가장 우대한 객장이 있으니 마초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마초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이 채널 초창기에 마초를 9분짜리 영상으로 퉁쳐버렸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재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초가 캐릭터성이 상당히 풍부하죠. 용맹하다부터 해서 강족들을 휘어잡았다, 조조의 몇 안되는 강한 적수들 중 하나였다, 불효자 컨셉도 있고 검술의 대가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일단 마초는 이복파사, 즉 2명의 복파장군 중 한 명인 마원의 후손입니다. 마원의 전공과 명성은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중국이 각종 소수민족들을 통치하는 수단도 2000년 전 마원의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복지의 소수민족들을 한족들의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 한족 병사들을 둔전시켜서 민족성 말살을 꾀했습니다. 그가 지냈던 복파장군이라는 자포가 명예로운 군호가 되었다. 나중에 하우돈이 전장군의 위나라 군호를 바꿔도 계속 하우복파라고 불렸던 이유입니다. 다만 마초는 강족의 피가 섞여 있어요. 부친 마등이 강족 혼혈입니다. 즉 마초의 할머니가 강족 여자예요. 강족은 권위와 청렴을 숭상하는 나름 낭만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한나라 명장 가문과 강족의 피가 섞인 마초가 이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초는 어려서부터 용맹했다. 일단 힘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맹과의 일기토 기록이 있죠. 마등과 한수가 대립할 때 얘긴데, 여맹이 마초를 창으로 겨누는데 창이 부러졌다. 마초가 완력으로 쳐냈겠죠. 창을 뽀사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맹이 그 부서진 창대로 마초의 목을 찔렀다. 마초가 죽을 뻔했다 되어 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 그 권투 선수들 슬로우 모션 뜨던데 불과 1, 2초 사이에 몇 번의 초식이 왔다 갔다 하죠. 눈에 보이도 안 합니다. 아마 난전 중에 여맹이 창으로 기습한 걸 마초가 패링해서 창을 부러뜨리자 그 부러진 창대로 공격했다. 그 고수들의 싸움이 아니었나. 사실상 마등 집안은 가난하고 별거 없었는데 한수 덕분에 집안이 피게 됩니다. 마등이 당시 양주사사 경비 밑에 있었는데 이 경비가 탐관들과 어울렸어요. 강족들 특성이 있죠. 귀리청, 즉 청렴을 귀하게 여겼다. 북궁배곡, 이문우, 한수, 변장, 왕국, 송권 이런 애들이 강족들 데리고 모반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가푼이랑 그 부연의 조부 부섭이 사로잡히는데 이들은 청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족들이 가푼은 풀어주고 부섭도 살려야 된다 구명을 했는데 부섭은 이를 거부하고 개도치다 죽는 거죠. 이 시기에 한수가 북궁배곡, 이문우를 제거하고 마등을 무리에 끼워줘요. 그래서 마초도 강족들이 주축인 관서군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등이랑 한수가 싸웠다 화해했다 반복하는 거죠. 후대의 평을 빌리자면 관서군은 위계와 질서가 없어 패망했다. 즉 실소유주랑 바지랑 계속 대권을 두고 다투는 형세였다. 결국 이들의 불화는 나중에 마초 때에서도 이간책에 노출되게 되는데, 그 전에 서사를 한번 얘기해보자면 종묘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회유를 했습니다. 조조군의 군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하동, 여기 소금호수가 있죠. 하북 최대 소금 생산지입니다. 조조가 이 하동을 지키려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있었죠. 특히 원소가 죽고 원상이 이 하동을 노립니다. 원상이 곽원을 하동태수로 임명하고 하동을 접수하게 하죠. 이때 종묘가 마등한테 장기를 보내 설득했다. 사실상 반협박이었죠. 그래서 원상과 조조를 저을 줄 알던 마등이 조조 편으로 돌아서고 마초와 방덕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곽원이 패하고 방덕한테 죽는 거예요. 이 전투가 상당히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곽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적이었던 종묘하고도 친인척인 실력자였고 원소의 집안 사람인 고간도 곽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 전략의 기록인데 이때 마초가 발에 화살을 맞았다. 이걸 대충 동료매고 계속 싸웠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초의 무력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단 힘이 굉장히 좋고 용맹했던 건 사실 같아요. 여맹의 창도 그냥 부서지지 않았겠죠. 곽원하고도 싸울 때 발에 화살을 맞고도 계속 싸운 거 보면 보통 장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초의 검술이 전해진다, 출수법이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유비의 검법, 고응법 이런 것도 제가 유비편에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초의 출수법은 마치 정사마냥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초의 검법은 당대 및 가까운 미래의 기록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명나라 때 하량신이 자기 군사교본에 쓴 얘기예요. 실제로 한대의 검과 명대의 검은 다르기도 하고 마초와 그의 부대들은 창을 잘 다뤘다 되어 있어요. 조조가 얘기하죠. 마초의 관서군은 창을 쓰는데 능하다. 보통 기병대 편제는 리치가 긴 창을 주로 사용하죠. 그럼 하량신은 이걸 어디서 보고 갖다 붙였느냐? 하량신이 명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사 전술의 대가였기도 했지만 문학에도 조예가 있었어요. 나간 중에 소설 연의를 봤겠죠. 이미 소설 연의가 나온 이후에 쓰여진 교본이라는 겁니다. 소설 연의 보면 마초가 한수의 왼팔을 베는 장면이 있죠. 당연히 연희의 허구입니다. 한수는 팔을 잃은 적이 없어요. 암튼 이때 연희의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초가 대노하여 한수를 보면서 검을 뽑아 아래에서 위로 베었다. 이에 한수가 팔로 얼굴을 막다가 팔이 날아갔다. 마치 발도술을 연상시키게 하죠. 그래서 출수법인데 발도술이라는 게 보통 일본발이거든요. 당시 왜구 50여 명한테 명나라 관군 5천이 죽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당백이죠. 그 왜구들이 칼을 잘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량신은 왜구
왜구들의 검수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왜구들과 싸우던 자거든요. 한량신이 이런 왜구들의 검수를 보고 다른 고증이 아닌 소설 연의를 참조해서 원래 있던 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 속 마초의 묘사를 갖다 붙인 걸로 보여요. 일종의 로컬라이제이션이라 할 수 있겠죠. 군사 교본에서 기술을 네이밍하는데 사실 고증은 크게 필요 없죠. 오히려 이게 마초가 쓰던 검법이다 홍보하면 더 열심히 배울 것 아닙니까? 물론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본의 발도술 원조가 마초의 출수법이라 얘기해요. 김치 지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다 이건 소개하기도 좀 민망한데 마초가 서량장이라는 검법 검법의 대가였다. 이게 중국 무술 교본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튼 마씨 가문의 출수법, 이건 근거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마초가 말을 고르는 데에는 별로였다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이라기보단 그 부자를 쓴 부연이 지은 부, 즉 가사예요. 부는 사물을 묘사한 가사이자 사문시라 할 수 있죠. 태조가 유비한테 선물로 말을 하나 고르라 했는데 면상이 희고 뼈만 앙상한 말을 하나 고르더라. 모두가 비웃었다. 마초가 성을 점령하고 보니 준마 100마리가 있었다. 마초와 그 부하 모든 이들이 살찐 좋은 말들을 골랐는데 오직 방덕만이 못생긴 말을 골랐다. 모두가 비웃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가장 빠른 말들이었다. 뭐 이런 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맹에 의지한 마초의 통솔과 무용은 상당했음이 틀림없다. 소설 연의에서 크게 뻥튀기 됐긴 했지만 마초가 동관 전투에서 활약한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서왕의 포판진도화가 있던 그 전투입니다. 이에 앞서 붙인 마등의 헛발질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보통 중앙 조정의 군호나 자기를 받으면 자식을 볼모로 보내야 돼요. 배신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증입니다. 조조는 항상 마초를 보냈다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죠. 아들을 볼모로 보내고 마등은 군호를 받고. 근데 마등이 한수와 계속 싸움질을 하게 되니까 다 싫다. 이걸 종륜과 캐치하고 또 회유합니다. 야, 위위시켜줄게. 그냥 네가 들어와라. 그래서 지방 병권을 아들인 마초가 관리하게 되고 부친인 마등이 볼모로 가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조조가 나 장로 칠 거야. 조조의 부하들이 그러면 관서군들을 자극시키지 않을까요? 조조가 할 테면 해보라지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처음부터 장로 이전에 관서군을 건드리려 했던 것 같아요. 조조가 장안에서 그 관서군이라는 후방을 그냥 두고 한중으로 진군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암튼 마초가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한수와 손잡고 모반을 일으켜버립니다. 이제 내 아버지는 마등이 아니다. 한수 당신입니다 하면서. 그럼 볼모로 간 아버지와 형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마초와 한수의 난이 평정되고 목이 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동관에서 대치 중일 때 조조가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서왕이 도화를 주장하여 사천을 데리고 포판진을 놓아줘. 이때 마초가 한수한테 전마들 도화할 건데 막아야 되지 않냐. 한수가 그러죠. 다 넘어오게 해라. 일망타진한다. 도화 작전은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라 했죠. 반대로 적의 도화를 예측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마초가 결국 양흥을 따로 보내서 도화를 방해하게 하는데 마초가 병사를 많이 못 보냈어요. 그 5천을 보내니 이미 도화를 마친 서왕은 자동 배수진이 되죠. 이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조조 그 대군 본대의 도화가 가능해지게 돼요. 먼저 도화한 서왕의 사천이 조조군 본대의 도화를 엄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초는 이때를 또 놓치지 않죠. 도화 중인 조조 본대를 급습합니다. 이때 조조가 후방에 남았다 되어 있어요. 본대의 도화를 다 감독하고 본인은 마지막에 넘어가려 한 겁니다. 그만큼 도화 작전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 적이 급습했을 때 다 그냥 도화를 포기하고 뿔뿔이 도망가서 와해돼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걸 조조가 뒤에 남아서 도망 못 가게 통제한 겁니다. 그런데 강족들이 청렴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재물을 좋아한다 되어 있습니다. 교위 정비가 가축들을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 마초의 유목민들이 이 가축들을 포획하는데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목민들의 약탈 습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태무친이 야 니들 전투 중에 약탈하지 마라. 한꺼번에 다 모아서 똑같이 나눠줄게. 배분 정책을 명확하게 한 게 몽골군의 일사불란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암튼 이런 난전 중에 조조도 상당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조조가 탄 배의 사공이 유시에 맞아 죽고 허저가 조조를 데리고 한쪽 손으로 말 안장을 들고 화살을 막으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배를 저어 도와했다 되어 있어요. 조만전 기록에 따르면 제장들이 조조의 생사를 모르다가 조조가 살아오자 눈물을 흘렸다 되어 있어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 마초의 예상대로 도화를 허용하면 안 됐었죠. 나중에 마초가 조조의 도화 작전에 대한 작계를 설파했다 소리를 듣고 조조가 한마디 하죠. 마초가 죽지 않으면 내 몸을 묻을 땅조차 없을 것이다. 역시나 조조의 본대가 도하자마자 그 일대를 주령등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수가 결국에는 조조와 화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한수와 마초가 가후의 이간책에 넘어가죠. 조조와 한수의 부친이 효렴 동기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느그 아버지 하면서 침묵질을 하는 동시에 편지도 일부러 지운 것처럼 조작을 해서 마초를 자극시키죠. 이 협상 과정에서
과정에서 마초는 조조를 완력으로 붙잡으려 했다. 마초와 조조가 회담을 하게 되는데 말 타고 쌀가마니를 싣고 다니면서 조조의 무게를 쟀다고 하기도 하죠. 이때 마초가 허저의 이름을 알고 혼자 왔니? 호우랑 같이 왔니? 하는 거죠. 허저의 별명이 호치였기 때문에 호시 제후 즉 호후라고 부른 것입니다. 조조가 허저를 가리키면서 얘다 하니까 마초가 생포를 포기했다. 암튼 이때 한수와 마초의 내분으로 관소군은 패퇴하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조조는 그 뒤를 하우연에게 장안을 진수하게 하고 하우연이 이들 관서군을 다 쓸어버려요. 그 과정에서 마초의 처자식들도 하우연한테 다 죽어버립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마초가 정월정삭에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며 우리 집안 씨가 말라서 기뻐할 수 없다 했다 하죠. 결국 마초는 하우연한테 패퇴하고 장로한테 의탁합니다. 당시 한중이 하나의 큰 피난처였어요. 그래서 한수도 나도 살 만큼 살았고 그냥 한중으로 칠까 하니까 성공령이 아니 강족들한테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시다. 그래서 한수는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한중은 장로 이하 이미 통치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즉 이미 위계하 서열화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장로가 마초를 높이 사서 죄주를 시켜줘요. 오두미도에서 죄주는 일종의 성직자죠. 이제 합류해서 오두미도 믿음도 별로 없는 놈 같은데 죄주를 시켜주니 다른 장로의 부하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장로가 마초를 사위 사무려 하는 걸 회방을 놓습니다. 마초 저놈 지 욕심 때문에 모반을 일으켜서 가족들 다 죽게 한 놈 아니냐, 어찌 저런 놈한테 딸을 주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장로가 혼사를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딸을 주기 좀 애매하죠. 이런 한중 텃세로 인해 마초는 장로의 신임을 잃습니다. 장로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양주 재탈환의 꿈이 멀어지고 마초는 좌절하죠. 그때 유비가 가맹간에서 회군을 했다더라. 이때 마초는 이회를 만나고 유비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마초가 성도에 합류하니 유장이 겁을 먹었다. 유비군의 형주군에 마초까지 합류한다 하니까 이놈들 정도껏 해야지 생각이 들었겠죠. 열흘도 안 되어 항복했다. 유비는 마초를 특별대우합니다. 평서장군에 임명하고 바로 임저의 병권을 줘요. 그리고 한중왕표 첩받다 이른바 마초 특별석에 위치시키는 거죠. 유비가 마초를 특별대우한 이유는 제갈량의 융중대를 그 누구보다 착실하게 따랐던 게 유비였기 때문입니다. 융중대에 서윤과 화친하라 되어 있죠. 마초만 손에 넣으면 강조족들은 유비 편에 설 것이다. 즉 한중왕표는 유비의 북벌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강족들 니들 봐라, 니들 좋아하는 마초가 한중왕표 첩받아라,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비가 사방장군을 임명할 때 그 마초한테는 좌장군의 군호를 내리는데 물론 전장군이 편대상 서열에서는 앞서지만 촉에서 좌장군은 그 의미가 있어요. 유비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군호입니다. 그 좌장군 자리를 마초한테 물려줬다 보면 돼요. 이런 특별 대우를 받다 보니 그 유비군에 합류했을 당시 마초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죠. 마초가 자꾸 유비한테 자를 부르니까 관우와 장비가 마초를 죽일라 했다. 이에 마초가 어이쿠야 하고는 다시는 자를 안 불렀다는 사냥 공제기의 일화인데 배성시도 이건 말도 안 된다. 관우는 형주를 진수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 넷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인단 말이냐. 물론 유비가 공안 갈 때 임조에 들려서 다 모인 거 아니냐 시각도 있는데 임조랑 공안이 지척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이건 관우뿐만 아니라 파서라는 요충지를 맡고 있던 장비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걸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정월정상에 모두 입주한 거 아니냐. 다만 관우가 형주에서 촉에 입주했다는 기록도 없고 매번 입주시켜야 될 만큼 유비와 관우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지도 않았어요. 물론 위나라에서는 조인도 조조한테 꼬박꼬박 입주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건 위나라 군법이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이고 당시 촉은 지휘관을 해마다 입주시킬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마초가 뭔가 무례를 범했는데 그걸 각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초와 팽량의 일화가 있죠. 제갈량이 팽량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팽량이 법정 사람입니다. 그 법정이랑 같이 날뛰었어요. 제갈량이 보기에 법정은 그렇다 치고 팽량까지는 못 봐주겠는 거죠. 유비한테 팽량을 중용하지 말라 수차례 진언합니다. 그래서 팽량이 저 후방 그 강량으로 발령이 나요. 이 인사 발령에 실망하고 마초를 만납니다. 마초의 병권 임저가 사실상 요충지를 할 수 없거든요. 마초한테 님 정도 되는 인물을 중요하지도 않은 조그만 군 하나 맡기는 게 맞냐, 님이 바깥을 맡고 내가 안을 맡으면 천하가 평정되지 않겠느냐. 마초가 이걸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팽량이 돌아가고 유비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팽량이 모반죄로 처형돼요. 저는 팽량이 모반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임조독이나 하고 있는 마초한테 동병상련을 느끼고 신세한탄 정도 한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 숙청이라 볼 수 있다. 마초가 웃어 넘겼어야 되는데 이걸 고자질하는 바람에 팽량이 그의 정족들에게 숙청의 빌미를 보이게 된 겁니다. 당연히 마초가 임조독에 계속 머물지 않아요. 유비가 황제에 오르고 마초한테 양주목의 허봉을 줍니다. 유비가 양주를 시류 지배하고 있지 않았지만 북벌의 의지를 보인 거예요. 강유의 양주자사, 주태의 한중독 딱 이런 성격입니다.
정치적 메시지인 거예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료 지배하고 있지 않은 평안도지사, 함경도지사 이런 거 임명하는 것도 언젠가는 헌법에 의거해서 그 땅을 수복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암튼 그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관우의 실형주의입니다. 원래 유비는 마초를 끼고 농으로 진군해서 양주 일대를 점거했어야 되는데 야 일단 송건부터 조져야 되니까 마초는 대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초의 명이 그리 길지 않았다. 유비가 패하고 돌아오는 그해 마초가 유비에게 서신을 남기고 죽습니다. 맹덕 그자가 내 일족 200명 넘게 죽였다. 대를 잘 부탁한다. 유언을 남기죠. 마초의 이른 죽음은 촉 입장에서 주 하나에 달하는 손실이라 볼 수 있다. 공교롭게 마초가 일흥에서의 패배 그 해에 사망했기 때문에 와 저 전쟁을 말아먹었으니 나는 생전에 양주로 진군하지 못하겠구나. 시리에 빠져서 와병했다라는 관점도 있죠. 제갈량 1차 국볼 때 마초가 생존해 있었으면 많은 것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농소를 무력으로 점거하는데 마초가 있었으면 농소에 큰 힘을 쏟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제갈량이 상규현 포함 몇몇 현을 점거하지 못해서 시간을 끌다가 진창으로 향하는 요충지, 가정과 연류성을 나란히 털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마초 사후 위나라 곽회가 강족들에게 신명이라 불리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초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면 명나라판 예송논쟁으로 유명한 양정환 있죠. 그 동생 양정이가 부친의 묘자리를 알아보다가 한 곳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한 좌장군 마초지묘라 쓰여진 비석이 나왔다. 와 여기 명당이구나 하고 부친을 묻었다. 이에 마초가 꿈에 나오는 거죠. 마 여기 내 땅이다. 양정이가 이걸 쌩깝니다. 그러니 꿈에서 마초가 양정이한테 화를 쏴요. 두 눈이 명중하여 꿈에서 깨니 실제로 실명했다. 그 뒤로도 마초가 계속 꿈에 나와 괴롭힙니다. 결국에는 양정이가 부정행위에 연루돼서 처형당하거든요. 이걸 보던 현령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마초가 묻힌 땅이 무슨 좋은 땅이라고. 마초는 조조한테 거의 멸문당한 자 아니냐. 그런 자가 묻힌 터가 좋을 리가 있냐.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전예가 깨우며 이르기를 마초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마초는 관서군의 한 축을 담당하여 꽤 규모 있는 대군을 끌었던 것으로 보여 도하하는 조조를 기습하여 그를 위험상황에 빠뜨리기도 하였으며 그의 병사들이 창을 잘 쓰는 정예라는 묘사가 있으니 그의 통솔은 382 리메이크의 91을 인용하도록 하였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비록 마초의 일기토 패전 기록이 있으나 그의 용맹을 두려워한 자들이 당대 한두 명이 아니오. 양부는 마초가 한신 영포에 비견된다 하였고 장 역시 마초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며 마초군의 전술 핵심은 역시 대장 마초가 발에 화살을 맞았는데도 용맹하게 싸우는 개돌의 그 핵심이 있다 보여. 이에 무릉 역시 382 리메이크의 97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마초는 조조의 도하를 예측하고 잡기를 마련하였어. 동관에서 조조가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당시 관서군의 실소유주 한수가 마초의 관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여 지력 44는 너무 낮소. 그렇다고 지력을 높이 쳐줄 수도 없는 것이 조조의 이 관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결국 한수와 내분을 겪게 되었으니 지력은 55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당시 관서군이라는 정치연합체에서 그는 결국 한수와 화합하지 못하여 이를 그르쳤어. 그 피해는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강족들 그리고 일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요. 그가 한수와 화합하여 조조와의 대등한 세를 유지했다면 어찌 조조가 마등 일족을 함부로 죽여줄 수 있겠소? 한수와의 불화는 그의 치명적인 정치적 실패를 할 수 있어. 이에 그의 정치 역시 38 리메이크의 31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가 강족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한수와 반목했고 부친 마등이 볼모로 있는데도 거병한 것은 부친에 대한 배신이라는 오명으로 남게 되었어. 그가 장로 밑에서 자리 잡지 못한 것도 그 오명 때문이요. 이에 매력 80은 고평가를 할 수 있어. 65를 주도록 하겠어. 말을 듣고 있던 전예가 묻기를 충과 효는 양립할 수 없다 하여서 비록 마초의 거병으로 마등이 죽게 되었으나 이는 조조와 맞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어. 이에 손찬이 형은 고개를 저으며 마초에게 하당실 재건이라는 대의가 있지 않았어. 그가 부친을 버리고 주인을 택하게 된 것은 대의가 아닌 관서에서의 병권을 유지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았어. 그러니 결국 조조와도 타협을 모색했던 것이 아니오. 그저 마등과 마초는 마치 강랑선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인간계에 떨어진 피할 수 없는 업보의 인연이었을 뿐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연부를 외우는 척하자 전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퇴청을 하고 손찬이 형은 퇴청하는 전예를 힐끔 보고는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검술과 권법의 달인 마초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